죄책감. 죄책감은 순수한 형태의 과잉 포텐셜이다. 그런데 자연에는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없다. 좋은 행위도 나쁜 행위도 균형력에게는 똑같다. 과잉 포텐셜이 발생하면 균형은 어떤 경우에라도 복원된다. 당신이 잘못 행동했고 이것을 깨달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죄책감을 느꼈다면 이건 곧 당신이 과잉 포텐셜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당신이 뭔가 좋은 일을 했고 이걸 인식하고 상을 받아야 한다고 자부심을 느꼈다면 이것 역시 포텐셜을 만든 것이다. 균형력에게는 무엇을 벌하거나 상 줘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단지 에너지 장에서 생성된 불균일성을 제거할 뿐이다. 죄책감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항상 어떤 형태의 처벌일 것이다. 만약 죄책감이 없다면 처벌이 뒤따를 일도 없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행위에 대한 자부심 역시 보상이 아니라 벌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 균형력은 자부심이라는 과잉 포텐셜을 제거해야 하는데 상을 준다면 외려 키우는 셈이 아닌가? 유도된 죄책감, 즉 이른바 올바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주입하는 죄책감은 포텐셜을 곱빼기로 만든다, 키운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정의롭다는 사람들의 분노까지 날아드니까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연한 죄책감이 있는데 이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타고난 성향과 관련되며 가장 큰 과잉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서 공연히 괜스레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런 죄책감의 콤플렉스는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력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니까. 즉 잊지도 않은 잘못이나 죄를 상상하면서 갖가지 형벌에 시달리니까 그렇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뻔뻔함이나 몰염치가 제2의 행복이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균형력은 대체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파렴치한들은 신이 벌하기를 다들 간절히 원하지 않는가?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응징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연은 정의감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타고난 죄의식을 안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는데 비양심적이고 냉소적인 악한들이 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아주 많다. 죄의식은 처벌 시나리오를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도 그렇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잠재의식은 당신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그 처벌이 최소한일 때 당신은 상처를 얻거나 가벼운 타박상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하는 일이 그렇다. 죄책감에는 파괴만 있을 뿐이지 유익하고 창조적인 것은 전혀 없다.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래봤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만에 하나 이미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공연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서의 계명은 사람이 잘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의 교훈이 아니라 균형을 깨지 않도록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이다. 이 계명을 우리는 아동심리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마치 못된 짓을 하면 구석에 세워둘 것이라는 엄마의 지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행실 나쁜 사람들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균형을 깨므로써 불쾌한 문제를 스스로 떠안는다. 성서의 계명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책감은 진자들이, 특히 조종자들이 사람을 당겼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끈의 역할을 한다. 조종자들은 이런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조종자들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자기 위상을 굳히기 위해 이른바 피후견인에게 죄책감을 들씌우려고 든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옳은 듯 보인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이미 오래전에 설정돼 있다. 그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하고 그래서 항상 옳다. 그들의 행동 역시 나무랄 데 없이 옳다. 하지만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리건대 올바른 사람들이 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드는 것은 아니다. 조종자들한테는 왜 상대를 훈계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일까? 그건 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혹과 불확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적 투쟁을 그들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기 자신에게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진정 올바른 사람들한테는 있기 마련인 내면의 중심축이 지주가 없는 까닭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확인하려고 드는 것이다. 훈계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피보호자인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위상을 굳히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의존 관계가 생긴다. 만약 이런 짓에 대해 균형력이 조종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지만 과잉 포텐셜은 긴장이 있으나 에너지 움직임이 없는 데서만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조종자가 자기 에너지를 조종자에게 내주며 그래서 포텐셜이 없고 조종자는 벌을 받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누군가가 죄책감을 드러낸다 싶으면 조종자는 즉각 그에게 들러붙어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조종자의 손아귀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내던지면 그만이다. 당신은 그 누구한테도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고 그 누구한테도 그 어떤 아무런 의무가 없다. 만약 정말로 어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나? 역시 아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을 돌보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따른 것이 아니던가. 이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는 경향을 내버리시라. 그러면 조종자들은 당신을 올가맬 빌미가 없음을 깨닫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열등 콤플렉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책감이다. 만약 어떤 것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조사나 심리 절차가 벌어지고 당신이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 하지만 이건 당신 자신이 재판관인 듯 보이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 당신은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무엇에 대한 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되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당신보다 우월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그럴 권리를 당신 손으로 그들에게 건네준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시라.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열에 8, 9은 된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 스스로 자신을 재판대에 넘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권리를 되찾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시라. 만약 스스로 자신이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감히 재단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재단할 특권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내가 여기서 공허한 선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기 결점에 대한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에만 그렇다.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에 한순간이라도 죄책감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고 감지할 것이다. 거꾸로 만약 당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을 발판 삼아 자기를 주장하려고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변 에너지 환경에 대한 죄책감 과잉 포텐셜의 아주 미묘한 영향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걸 상식적으로는 100%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말로는 그 무엇도 증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면 확인해 보시라. 죄책감에는 또 흥미로운 측면이 두 가지 있다. 바로 파워와 과감성.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뜻에 항상 복종한다. 만약 내가 무언가에든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면 잠재의식에서 처벌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즉, 복종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죄책감은 없으나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주장할 욕구가 있다면 나는 조종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이 조종자와 꼭두각시로 나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패턴에 주목하시라. 지배자나 통치자들한테는 죄책감이라는 게 극히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 파렴치한 자들과 비양심적인 자들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들의 수단은 머리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종종 권력을 잡는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은 나쁜 것이며 권좌에 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또 아니다. 어쩌면 당신의 행복 역시 진자의 총화가 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 양심을 어떻게 저울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 점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죄책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다른 측면인 과감성은 죄책감이 없다는 징표이다. 두려움의 본질은 잠재의식에 있으며 그 원인은 놀람을 일으키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나는 벌 받는 것에 잠재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나는 겁을 낸다. 두렵다. 사실 대담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눈꽃만큼의 죄책감으로 시달리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그들 내면의 심판자가 그들 일이 정당하다고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소심한 희생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특징이다. 즉,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 누구든지 나를 벌할 수 있어. 죄책감은 아무리 미미하고 깊이 숨겨져 있는 것조차 잠재의식 수준에서 처벌의 문을 연다. 만약 내가 죄책감을 겪는다면 이건 하다못해 강도나 도적이 나를 공격할 권리가 있음에 잠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죄책감의 과잉 포텐셜을 분산하는 흩뜨리는 재미난 방법을 하나 궁리해 냈는데 그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건 실제로 효과가 있다. 만약 사람이 죄책감을 품고 있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 들면서 과잉 포텐셜을 펌프질한다. 용서를 구하면 포텐셜을 풀어주고 부정적 에너지가 흩어지게 한다. 용서를 구하기,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죄를 뉘우치기, 고백 같은 것은 다 죄의 포텐셜을 없애는 방법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면죄부를 처방하면 사람은 스스로 만든 유죄 판결을 내던지고 더 편안해진다. 다만 참회가 조종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바로 이걸 노리고 있다. 용서를 구함으로써 포텐셜을 내던지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이 실수를 조종자들은 자꾸 들춰내려고 할 텐데 그럼으로써 당신이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도발에 넘어가지 마시라.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단 한 번이면 족하다. 죄책감을 버리는 것은 공격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 환경으로 감옥이나 갱단, 군대, 길거리를 들 수 있겠다. 범죄 세계에 믿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용서를 구하지도 말라는 무언의 규칙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처칙은 과잉 포텐셜을 만들지 말라는 촉구이다. 공격적인 환경에서 당신에게 나쁘게 작동할 수 있는 포텐셜의 근간은 바로 죄책감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에서는 그러하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법이다. 처벌 가능성을 잠재의식에서 떨쳐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예를 들면 더 생생하게 이해될 것이다. 지난 시절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정치범들을 일부러 흉악범들 사이에 집어넣어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비범한 인격체로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외려 죄수들한테 권위를 얻었다. 즉 개인의 독립성과 품위가 완력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완력은 많은 사람에게 있지만 인격의 힘은 보기가 쉽지 않다. 자존감을 얻는 열쇠는 죄책감이 없는 데 있다. 개인의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 능력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이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나한테서 노예의 근성을 한 방울씩 밀어냈다. 이 말은 죄책감을 제거하려는 갈망을 강조한다. 제거한다는 것은 투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폭압과 투쟁의 자리가 트랜서핑에는 없다. 다른 방편이 더 바람직하니 그건 거부하는 것, 즉 선택하기이다. 자신에게서 죄책감을 쥐어짜서는 안 된다. 그저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누구도 당신을 재단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다운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만약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사라지고 처벌의 두려움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바로 그때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든 말이다. 감옥이나 군대, 갱단, 직장, 길거리, 술집, 어디서든 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완력으로 을러대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폭력에 때때로 부딪히겠으나 당신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서 죄책감을 몰아냈으니까. 즉, 이 생명선들에는 처벌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다.